칭찬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 자만심을 갖지 마라, 이런 의도로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다 수료하신 분들은 그냥 저러면 잘했어요, 너무 잘하신다 막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때 당시 전 그분들보다 더 잘했거든요. 사실 잘했는데도 잘했다 이런 칭찬보다는 그냥 이때 그거 언제 팔 거야? 이제 수익이 나으니까 너 언제 팔 거야? 계속 그 말씀만 하세요. 손실은 네가 그러니까 그래 들어가지 말았는데 손실이 나지, 이렇게 잘 됐다. 권명근 씨가 젊잖아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젊은 친구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젊은 친구고 또 군 생활을 한 8년 정도 한 친구이기 때문에 별 거부감은 없었어요. 사실 오는 제자분들도 제가 가려봤거든요. 선생님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좋은 제자를 만나는 건데, 젊은 친구들이 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속으로 내심으로는 이 친구 한번 더 잘 키워보자. 왜 젊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자산운용사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좋은 재원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심으로는 굉장히 또 좋았고, 더 잘 키워보자 이런 욕심도 조금 생기게 됐습니다. 저녁에 이제 운용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막 얘기했는데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다는 거는 이제 잘못 이제 가르침대로 안 해서 났는데, 그래서 저와 민주광장님하고 옆에서 앉아 있었는데 너무 화를 그런 게 저가 너무 처음엔 그게 너무 독설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Learn as you did. As you did. 여러분이 매매했던 것으로부터 이번에 매매한 것으로 반성하고 복귀하고 다음 매매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서 이번 매매한 걸로 내 거울을 삼아서 내가 배우고, 그 다음번 매매는 좀 더 세련된 매매. 앞니를 맞추는,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포지션을 관리하는 방법이 점점 더 세련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learn as you did. 여러분이 한 매매로 여러분이 배우는 거지, 제가 이런 땐 올라간다, 이런 땐 떨어진다, 제가 무슨 신입니까? 그거 제가 알면 또 어떻다고? 미쳤어? 거기 증권사가 하나 껴열고 주식 창업하기 위해서 그 노하우를 다 알려주게? 예? 나 혼자 떼돈 벌고 앉아있지. 스티브 잡스 발 밑에 놓고, 이건 있으면 발 밑에 놓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주식을 하는 게 가장 평등한 사업이에요. 경제연구원의 박사가 많이 합니까? 예? 애널리스트, 박사학위 애널리스트가 많이 합니까? 전문가들이 더 많이 합니까? 안다고 돈 벌어요? 예? 그러면 그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들은 다 떼돈 벌고 앉아 있어야지. 제 말씀이 틀렸다 그러시면 한번 찾아오세요. 예? 그러면 저하고 한번 가열차게 토론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100% 돼야 된다. 무조건 99.9%도 안 된다. 그게 이제 가장 대전제고요. 저한테 오면 실제로 1% 이상 잡지는 않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요. 야, 어떻게 10,000원짜리면 100원만 스탑을 놓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더 독한 제자분들도 있어요. 1% 놓고 시키는데 0.5%만 가지고도 그 총알을 한 방씩 쏘는데, 그거는 참 좋은 거죠. 더 독한 제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10%라고 치면 1%씩 쏘면 10번을 쏠 수 있잖아요, 총알을. 근데 0.5%씩 나눠서 쏘면 20번을 나눠서 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자기 확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손절을 최대한 1%를 넘지 않고 매매하게끔 하는 테크닉을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예, 1%는 숫자가 정말 잔인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매수를 한번 하는데 1%라는 것은 정말 짧은 숫자이거든요. 실제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10,000원짜리 주식을 딱 샀다고 했을 때 실제로 두세 호가 정도면은
금방 1%는 나갑니다. 그러니까 잠시 눈만 깜짝한 사이에 그냥 손절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속상해가지고 그럼 한 2, 3% 정도 한번 나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적용을 몇 번 해봤어요. 회의를 할 때 제가 손절을 조금 더 1%에서 털리니까 좀 한 2% 정도만 놓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털릴 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락 압력이 그 정도 됐으면은 충분히 털리고 제가 손절 이후에 저 행동을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싶어 하셨고.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내가 똑같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예? 나는 1,0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번 사람이고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깨져갖고 900만 원만 갖고 있는 세 사람이 똑같이 10,000원짜리 주식을 사갖고 1,500원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13,000만 원을, 아니 300만 원을 번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배가 따뜻하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의사결정은 야, 나는 10,000원에서 어떻게? 1,100원만 딱 익절을 1,100원에 놓고 400원의 룸을 가지고 나는 버텨볼래. 휴가 갔다 올래. 라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10,000원만 있는 사람은 야, 나는 지금까지 본전이니까 나는 1,400원에다 익절을 올려붙일래. 100원의 룸만 가지고 그래도 털려도 뭐야? 4%의 난 이익은 챙기고 싶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900만 원 돼 있는 사람은 이걸 버틸 힘이 없어요. 얼른 5% 챙겨 먹고 그 다음을 하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 계좌가 배가 불러 있는 사람, 매매에서 이익이 나 있는 사람은 그 400원의 룸을 가지고 향후 10%, 15%, 20%를 먹을 수 있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익절 관리에 대해서는 계좌가 자기 마음이고 그게 곧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익절 관리 정말 어렵죠. 뭐 반대로 손절은 오히려 쉽습니다. 제가 지정한 가격에 이제 HTS가 딱 자동으로 딱 매도를 딱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익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참 그게 손이 쉽게 다 안 나갑니다. 실례로 제가 그렇게 하다가 좀 많이 마음 아팠던 적이 있는데, 제일모직이라는 종목이 제가 거의 최고로 수익 났을 때 5%까지 나오고 있었고 한 3%대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매도를 할까 계속 고민만 하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갭으로 아침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서 본절에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참 쓰디쓴 경험이죠. 그런 거 보니까 참 익절이라는 게 참 어렵고 앞으로 제가 계속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참 풀지 못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증권방송에 이런 거 보면 자, 뭐 어느 종목을 샀는데 비중이 30%입니다. 어느 종목을 샀는데 이번엔 비중이 8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균등하게 짜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33%씩 해서 세 종목을 자기 자산을, 그러니까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1,000주, 2,000주, 3,000주, 3,000주씩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6,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2,000만 원씩 세 종목으로 나눠서 매매를 시키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두 종목, 자기 자산이 있으면 반반씩 나눠서 50%씩 하게 하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이제 세 종목씩을 시키는데 세 종목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선생님 두 종목으로 나눠서 50%씩 포트폴리오에 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 또는 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주식 매수를 했을 때는 500만 원으로 두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하다 보니까 한 종목은 정말 수익이 금방 잘 나는데 또 한 종목은 또 계속 손절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난 수익을 다 까먹고 결국은 또 계좌가 본전으로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방법을 좀 바꿔볼까 생각에 차라리 한 종목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종목을 했어요. 근데 한 종목을 하니까 또 나름 또 리스크가 또 큰 것 같아요. 막 실제적으로 이제 손절을 당하더라도 이제 금액이 더 상대적으로 더 크니까 오히려 또 심리적으로 제가 또 많이 또 위축이 또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보다 더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오시는 분들이 그 추세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저한테 추세의 구체적인 그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에는 답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논리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패턴 매매 기법으로 저만의 답을 만든 걸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저만의 답을 알려드리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매매하면서 자기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추세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추세도 제가 얘기하는 추세를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차트를 보면서 이건 상승 추세야, 아니야 그건 하락 추세야 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시장이 형성되듯이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추세는 굉장히 단순해요. 시장에서 어떤 답을 딱 내서 예를 들어서 오리온이라는 차트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바스켓에서 어때? 빼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꼭 이게 상승이다 하락이다 라고 분석을 해서 답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봐도 우상향하더라, 그런 종목을 바스켓에 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거는 상승이야 하락이야 막 서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도 막 애매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봐도 명확한 그런 추세를 가지고 매매를 해도 매매할 종목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상승 추세란 저점이 일단 상승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트를 펴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차트를 이제 상승 추세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 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 때 얘기인데, 그때 당시엔 저는 이제 일봉의 추세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관심이 있었고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봉 추세가 좋은 차트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 이제 대표님께 이 종목의 매매를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한번 의향을 여쭤봤는데, 대표님께서는 주봉 차트를 보시더니 굳이 너가 이 종목을 매매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내가 봤을 땐 썩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봉 추세에 대해서 좋은 종목을 몇 개 되지, 차라리 이런 종목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그 종목들은 뭐 주봉 추세는 좋았는데 실제 일봉 추세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이제 일봉 추세 종목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제 제 종목들은 이제 수익이 나기도 하고 물론 손실도 나기도 하다 보니까 계좌가 좀 들쑥날쑥한 반면에 대표님께서 이제 선정한 종목들 보니까 다 수익이 다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상위 차트인 주봉 차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참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고, 그리고 매매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포인트가 확률이 좋으려면 기본적으로 추세가 있는 게 유리해요. 추세 시장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은 더 유리합니다. 보합 국면에서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보다 추세 시장에서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추세 시장하고 궁합이 맞는 게 또 이동평균선이고, 전통적으로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을 또 변형해서 만든 게 MACD고, 그래서 매매의 모든 거는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을 찾아내고, 그 지지와 저항이 나만의 답일지라도 공통적으로 이런 지점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생기겠다라는 게 이제 어떤 논리와 연관되냐면 추세선과 또 연관이 되고, 예전에는 직선 추세선이 있었지만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곡선 추세선도 생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 시점을 믿고 매매하는 훈련을 할 때만 스스로의 답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지지와 저항을 잘못 이해하고 지지와 저항에서 매매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을 잘 찾아내고 그 지지와 저항이 추세선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시킴으로 인해서 단순한 지지와 저항의 요소들을 가지고만도 충분히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거기에 이제 패턴 매매 기법이 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 지지와 저항을 보고 이제 찾으려 보통 딱 차트를 딱 보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는 이제 제가 지지와 저항을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맞을 때도 있고 또 틀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이것만은 다가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그 찾아보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갭에 의한 지지 저항도 있고 정고점에 대한 뭐 지지와 저항, 전저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지와 저항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찾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제한테 배운 제자분들 중에는 제가 가르쳐준 그런 패턴 매매 기법의 거래량 지표도 나름대로 하나씩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 그 태생이 그거예요. 뭐냐면 해외 선물하고 외환인데, 해외 선물하고 외환을 매매할 때는 거래량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선물은 현물하고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물 거래량과 거의 비슷하게 많이 움직이는데 현물 거래량을 집계를 할 수가 없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매매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이제 응용을 할 때도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 거래대금 40억 이상만 봐요. 근데 40억 이상 되는데 갑자기 뭐 거래량이 이렇게 치솟는다거나 이러는 걸 봐서 그게 거래량이 가격에 어떤 임팩트를 준다라고 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매매하던 습관이 거래량하고는 상관없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종목들만 매매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주식들만 뽑아서 매매를 하면 굳이 거래량을 보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 오히려 그 거래량 파악하는 시간에 내 정력을 가격과 손절, 그 다음에 관리하는 쪽에 훨씬 더 임팩트를 두겠다. 나는 오로지 가격만 보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에 중점을 더 두게 된 거고, 거래량을 보면 자꾸 사람 어떻습니까? 이 거래량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거나 어떤 그 예측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버릇은 아니지만 자꾸 예측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리를 꿈틀거리게 하게 되거든요. 예측하게 되면 어때요?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 이렇게 가는데 하게 되면 혹시나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를 소홀히 할까봐 오로지 가격과 MACD만 보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대해서 저는 예전부터 제 습관이죠. 거래량에 대해서 이렇게 양봉에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면은 관심 깊게 봐야 되고, 이게 지지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저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네가 증명해봐. 그래서 제가 하루 내내 꼬박 밤을 새가지고 저희 종목이 한 2,000여 개 종목이 되는데 다 찾아봤어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찾아보고 검색식을 넣어서 돌려도 보고, 그래서 이제 사례를 뽑아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답이 없구나, 시장에는. 그때 그걸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이 가르쳐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또 안 좋은 습관이 이렇게 해서 또 바로 잡힌 거라 이러면서 또 기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제 모토는 뭐냐면, 주식을 가지고 이 평생 사업으로 내 제2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소형주를 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는 하실 수 있죠.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가지고 내가 한 달 벌어서 먹고 살 돈이 나오느냐? 상식적으로 그건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저는 저한테 훈련 받으신 분들이 사업자금, 주식으로 하시는 사업자금이 5,000만 원 이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000만 원 이상 갖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종목 갖고 분산을 해서 하신다 그러면 2,500만 원씩 두 종목을 이제 배팅을 해야 됩니다. 2,500만 원을 한 호가에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면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맨날 저한테 배워서 2,500만 원만 한 종목으로 할 게 아니라 어떤 분은 5천만 원도 하세요. 한 종목으로. 1억 들고 5천만 원씩 하시는데, 그럼 점점 사업 자금이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을 한 종목에 담으려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보지 않아야 돼요. 총알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번 나눠서 써야 되는데, 나는 1%만 손실을 보려고 했는데 거래량 작은 거 들어가서 3%, 4% 손실을 보고 나오면 내가 10번 총알을 쏠 확률을 한 번에 3, 4%를 털어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음 확률을 내가 스스로 차단을 시키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종목을 하시라고 해요.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주식을 사업으로 해서 내가 5천만 원을 하든 5억을 하든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이제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종목들을 이제 HTS 검색식에 이제 넣어서 이제 돌리다 보면은 10,000원 이하의 종목인데도 물론 거래량도 좀 풍부하고 이런 종목 중에서도 패턴 매매 기법에 부합되는 종목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해볼까 사실 고민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변동성의 문제도 있고 또 유동성의 문제를 봤을 때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정적으로 이제 저희 기준에 맞는 종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언젠가는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패턴 매매 기법에 의해서 종목을 이제 제자분들이 골라요. 저도 고르고. 그러면 저도 한 두세 종목 고르고 제자분들도 두세 종목씩 고릅니다. 그 중에 일치되는 종목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종목도 있어요. 자, 한 종목에 한두 종목 나왔는데 그거를 한 7, 8명, 10명의 제자가 분산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거래량이 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10명, 7명, 8명의 제자가 한두 종목에 목숨을 걸게 돼요. 그리고 또 사람 눈이 제가 패턴 매매 기법을 가르쳐 줬지만 모두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패턴 1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패턴 2를 선호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쭉 바스켓에 나온 종목들이 한 10종목 정도 돼요. 그러면 나는 A라는 종목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모직을 들어가고 또 뭐 민주광장은 또 뭐죠? 뭐 오리온을 들어가고 누구는 현대차를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지지선을 잡아서 나름대로 1%의 손절을 놓고 들어가는데 서로 다 어떻습니까? 앞일은 모르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고른 종목은 안 올라가고 제자들이 고른 종목이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하방 리스크만 완벽하게 봉쇄가 되면 제가 오늘은 안 올라갔을지언정 내일 모레 제가 고르는 종목 중에서도 기회는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한두 종목에 몰빵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서로 눈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이제 오로지 자기 눈만 믿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제가 고른 종목을 절대 함께 안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믿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도 사실 일기를 몰아서 쓰기도 하고 참 하루하루 기록하는 게 참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습관을 바꿨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근데 매매일지를 쓰다 보면 제가 익절을 한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막 매매일지를 쓰는데도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술술 써내려갑니다. 근데 실제로 수익이 난 날에 대한 매매일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쓸 게 없습니다. 왜? 다 잘한 내용이잖아요. 전부 다 수익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손절을 겪었을 때 이때는 참 어렵습니다. 마음도 쓰라리고요. 이걸 꼭 오늘 쓸까? 내일 쓸까?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손절 당했을 때 진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보고 손절선을 적절했는지 과연 아니면 이 손절을 당했을 때 재진입을 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 이런 게 전부 다 하루하루가 쌓이면은 이게 자신만의 노하우로 축적이 됐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제 쌓인 노하우는 결국 나중에 주식 창업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번 제 책을 내면 15, 33, 75, 150이라는 일종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90년도부터 해외 선물하고 통화 쪽 뭐 스위스 프랑이나 도이치마르크 뭐 전기동 이런 걸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매매를 하면서 해외 쪽 책들을 읽다 보면 15일, 30일, 75일, 150일 이런 류의 그 이동평균선을 쓰는 거를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아,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서 15, 33, 75, 150이라는 이평선이 생겼고 그 이평선에서 적응을 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이평선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아, 이런 지점에서는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지점에서는 매도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익숙해져 있던 와중이었는데 97년도에 HTS라는 게 우리나라에 개발이 되면서 IT 환경이 좋아지니까 HTS가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5일, 20일, 60일, 120일 이평선을 쓰는 일본에서 쓰는 이평선이 들어와서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정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저는 또 5, 20, 60, 120을 또 가지고 매매에 응용을 하려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15, 33, 75, 150 이평선으로 변형을 해놓고 이제 보는 거고, 전 세계 어떤 종목이든지 저는 15, 33, 75, 150을 신봉을 하고 있고, 또 제 제자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서 나중에는 다가온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저는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했죠. 실제로 우리가 HTS를 켜면은 50, 20, 60, 120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딱 설정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고 있다는 가정을 하면은 충분히 지지와 저항에 대입을 시키더라도 맞는 이평선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대입을 시켜봤더니 또 생각보다 또 수익이 또 잘 안 나고 오히려 또 손실만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5, 20을 그대로 두고, 제 대표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15, 33 그 이평도 같이 놓고 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또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느 게 이제 지지선이 저항선인지 제 파악을 제대로 헷갈리다 보니까 오히려 또 마이너스만 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오랫동안 이제 대표님께서 쓰신 이평선은 검증이 돼 있으니까 이 이평선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좀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시부터 3시까지 주식시장 보면서 이걸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증권사관학교 학생들인데, 9시부터 3시까지 매매 훈련을 하고 또 실제 매매를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어떤 진짜 유격장에서 하는 체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행히 북한산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2시간 정도를 산행을 하면,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한 1시간 반 정도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날 했던 매매를 복귀하고 스스로 치유를 하고, 성공했다 실패하고 성공했다 실패하고 그런 걸 거듭할수록 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매매할 때도 우리는 10번 중에 7, 8번을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걸 스스로 치유하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것이 이런 산행의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힘들 때는 산을 의지해서 1년 반, 2년 동안 이걸 치유해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선노름일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배양하시라고 저도 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매매 훈련 오시는 분들도 산행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보통 건강한 정신이 깃들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산행을 함으로써 이제 제 체력을 많이 기를 수가 있고, 거기 또 정상에 올랐을 때 또 나름 또 쾌감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신이 맑아지니까 나중에 내일 매매를 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또 맑은 정신으로 오히려 또렷하게 더 매매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턴 매매 기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감명근 씨 지난번 인터뷰한 거 보니까 30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패턴 매매 기법에 대한 모독이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걸로 제가 이제 좀 받아들였고, 30분보다는 그래도 한 며칠 정도는 싸매고 공부를 하면 충분히 누구든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감명근 씨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방 리스크를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을 때,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철저하게 봉쇄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겪어보지 못하셨어요. 어떻게 하방 리스크를 완벽하게 봉쇄를 하지? 나도 그걸 하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공격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공격밖에 없어요. 오로지 공격이에요. 공격하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자, 증권사관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의 무기를 손에 쥐게 해드립니다. 증권사관학교 오시는 분들한테
패턴 매매 기법이라는 제가 쓰고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사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패턴 매매 기법이란 무엇이냐? 패턴 매매 기법에서는 오로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지와 저항을 찾아서 그 지지와 저항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반복하는 걸 학습을 하게 합니다. 훈련을 하게 해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아서 열심히 매매를 하고 기계적인 손절을 여러분들께서 HTS 상에 설정을 해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100번, 200번 매매를 하다 보면 내 계좌가 이상하리만치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어가는 과정을 느끼신다 이 말입니다. 패턴 매매 기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제가 만고불변의 진리다라고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패턴 매매 기법의 그런 진리는 이렇습니다. 무엇이냐? 시장은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10초 뒤의 일은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지난 우상향하는 강한 차트들을 보면 그런 기업들을 보면 거의 똑같은 행태의 움직임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시장에는 추세 국면이 있고 비추세 국면이 있습니다. 추세 국면을 상승 국면 또는 하락 국면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추세 국면은 보합 국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턴 매매 기법은 어떤 때 적용을 하느냐?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 이제 주식에서 적용을 하면 하락 추세는 빼고 상승 추세인 국면의 주식들만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죠. 자, 상승 추세인 상승 추세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느 정도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국면이 오게 됩니까? 그렇죠. 조정 국면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조정 국면은 시장에서 어떤 국면입니까? 휴식 기간입니다. 시장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기간인데 그 조정 국면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다? 기간 조정. 두 번째가 가격 조정입니다. 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그 두 가지 조정을 충분히 거친 시장은 다시 기존에 뻗어 올린 그 방향대로 다시 가고자 하는 무슨 법칙?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해서 자, 기존의 상승 추세였던 것이 조정 국면을 거치고 그 조정 국면의 끝에서 패턴 매매 기법은 조정 국면의 끝에서 끼어들어가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존의 상승 국면이 이어져 갈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시장에 매매 대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올라가서 조정 국면,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휴식 국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죠? 스탑에 나와야죠. 시장에서 절대 독수리처럼 굴지 마라. 비둘기처럼 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여기서 꼬마애가 먹이를 주면 저기서 구구구구 하고 먹고 또 저기서 더 많은 모이를 주면 또 저기 가서 구구구구 하고 먹고 그리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시장이 주는 대로 조금이면 조금, 많이면 많이 그렇게 많이 먹고 다닌다. 근데 독수리처럼 어떻게 해요? 고집을 피우다 보면 죽어 나자빠지는 일이 흔하다 이거예요. 절대 고집 피우지 말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조정 국면이 끝나서 다시 상승을 할 텐데 상승을 안 하고 떨어져. 아, 이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장영환이 여기서 스탑을 딱 놓으라고 했지만 나는 여기다 스탑 놓지 않고 계속 가져가 볼 거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병신 되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끙끙 앓아요. 저한테 얘기도 못하고. 왜? 그런 걸 겪어보면 내가 왜 스탑을 놓고 손절을 놓으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여러분은 이 머니게임 시장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든지 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손실을 절대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패턴 매매 기법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것. 패턴 1, 2, 3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차트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패턴 1은 기간 조정입니다. 패턴 2와 3은 가격 조정입니다. 패턴 1과 패턴 2, 패턴 3이 조정이 끝나가는 무렵을 예시를 해주고 그 조정이 끝나가는 무렵에
저희는 매매 대응을 해서 스탑을 놓고 매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 어떤 주식에서도 또 해외 선물에서도 FX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차트의 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차트를 보시면 자연의 흐름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딱 한 가지 아무 곳에서나 이 패턴 매매 기법의 차트 기법을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패턴 매매 기법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해당 종목들이 있다는 것.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쓰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패턴 매매 기법이 우상향하는 그런 상승 추세의 종목들을 매매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들이 계속해서 관성의 법칙으로 또 우상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손절이라는 기가 막힌 하방 리스크를 봉쇄하는 무기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가격을 선행하는 선행지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놈은 사기꾼이구나. 그리고 절대 상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그런 사기꾼들 손에 놀아나지 않고 매매를 스스로 터득하고 훈련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려면 이 무엇인가 기법 하나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패턴 매매 기법의 기본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패턴 매매 기법은 무엇이다? 사정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까 처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나는 도대체 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종목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 종목을 고르는 거는 여러분한테 지적인 면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책 2권 주고 어떻게 해요? VOD 보게 하고 일주일이면 2-3번은 반복 학습하게 합니다. 그건 지적인 영역이에요. 패턴 매매 기법은. 즉 뭐다? 사정거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야, 사냥감이 50m 안에 왔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패턴 매매 기법이에요. 자,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동평균선과 MACD만 저는 20년 이상을 봤습니다. 책을 6권 썼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야, RSI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보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당신 아는 게 뭐야? 아는 거 저 별로 없어요. 사회면하고 연예면만 본다. 경제 뉴스도 안 본다. 시황 분석도 안 한다. 네? 그리고 RSI가 뭐냐고 물어봐도 잘 모른다. 네, 사실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시황 분석을 한다 그래갖고 제가 그걸 잘해서 돈을 벌면 거기에 매진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평선과 MACD는 어디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느냐? 추세가 있는 시장에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겁니다. 자, 추세 매매 기법에 가장 잘 궁합이 맞는, 예전부터 궁합이 맞는 것은 바로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무엇을 그렸어요? 추세선을 그렸습니다. 그죠?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추세선 긋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동평균선으로 대체를 한 것 뿐이에요. 이동평균선을 변형한 것이 무엇입니까? MACD입니다. Moving Average Line, 이동평균선. 자,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떨어지는 그런 지수를 만들어내서 보조지표를 만든 것이 바로 MACD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있는 시장에 가장 궁합이 맞는 이동평균선과 MACD만을 가지고 저는 해외 선물도 매매를 했고 미국 주식도 받고 국내 주식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패턴 매매 기법이 과연 차트에서 우리나라 주식 차트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또 어떤 국면이 기간 조정이고 어떤 국면이 가격 조정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나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물론 모든 차트를 분석하는 건 지나고 나면 다 박사예요. 여러분들이 그 국면에 딱 해당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고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맞추려고만 해요.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기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만 그것을 너무 기대만 해서 하방 리스크를 봉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이고, 여러분들께서 500만이 주식 사면서 이거 떨어질 거야 라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인들이. 하지만 그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매수 보유라는 기술만 가지고 돈 벌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수 보유라는 기술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우리 애들도 할 수 있고 길 가는 모든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 보유라는 기술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응? 근데 그런 기술만 가지고 돈을 벌겠다. 누가 봐도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짓을 했는지 주식하면서. 매수 보유만 하는, 누구나 다 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매수 보유가 아닌 누구나 다 하는 매수 보유라는 그런 아주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무엇인가 남들과 다른 것을 실천하고 행할 때에만 여러분들은 주식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이 패턴 매매 기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잠깐 예를 보여드릴 텐데,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패턴 매매 기법의 조정 국면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경험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맛을 보여드린 것이고, 여러분들은 책을 사고 VOD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패턴 매매 기법의 차트 예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차트가 현대차 차트입니다.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 이평선의 설정이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고 계시는 이평선하고 다른 이평선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빨간색이 15일이고요. 빨간색이 15일. 그 다음에 검은색이 33일. 그 다음이 파란색이 75일. 그 다음에 연두색이 150일 이평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520, 60, 120 이평선을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도부터 해외 선물과 외환 거래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평선 설정을 15, 33, 75, 150으로 그렇게 이용을 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증권사에서 들어오는 그 HTS에 설정되어 있는 520, 60, 120 이평선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15, 33, 75, 151 이평선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520, 60, 120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제가 고생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15, 33, 75, 150 이평선을 계속 쓰게 된 것이고, 제가 나름대로 써온 바에 의하면 제 제자분들도 이 이평선을 씁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잘 맞는다, 나름 잘 맞는다라고 자부심을 느껴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 차트의 이평선의 설정을 이렇게 바꾼 거를 또 보시게 됐고,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거래량이 없죠. 오로지 이평선과 MACD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패턴 1이란 무엇이냐? 패턴 1이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기간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간 조정은 뭐냐? 가격 조정 다음에 이평선이 수렴되는 과정을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 조정 패턴 1 부분만 평생 들고 파셔도 충분히 먹고 살 거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현대차가 2010년도 11월 달부터 어때요? 이평선이 수렴해서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어때요? 다시 가격이 떨어졌지만 어느 가격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패턴 1을 이평선이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2010년 8월
8월 말에 이렇게 다시 이평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기간 조정이 끝나면 다시 기존의 상승 추세가 어떻다? 이어져 간다. 여기서도 어땠어요? 상승하던 것이 기간 조정 끝나고 다시 이어져 갔듯이 자, 2010년 8월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보겠습니다. 2010년 8월이 지나서 다시 가격이 어때요? 올라가죠? 자, 여기서도 패턴 1이었고요. 자, 여기서도 패턴 1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패턴 1이었고요. 여기서도 1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에 가지는 않았죠. 한 번에 가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도 어때요? 패턴 1을 보이고 올라가려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다시 한번 패턴 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기존에 상승했던 관성의 법칙대로 기간 조정이 끝나고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맞춘 게 아니라 시장이 자, 이럴 때 들어갔으면 어떻겠어요? 요만큼밖에 못 먹겠죠? 이 패턴 1에 들어갔으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패턴 1에 들어갔으면 요만큼밖에 못 먹었어요. 여기 패턴 1에 들어갔을 때는 이만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 갔으니까. 그죠? 여기에 들어갔을 때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차이는 뭐죠? 없어요. 여기서도 패턴 1이고 여기서도 패턴 1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운이 이만큼밖에 안 됐고 여기서 들어갔을 때는 운이 좋아서 이만큼의 웨이브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건 역시 무엇이다? 하방 리스크를 철저하게 통제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듯이 패턴 1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국면을 보겠습니다. 자, 2010년 12월 달이 지나서요. 현대차의 움직임을 보시면 또 어때요? 자, 여기도 어떻습니까? 이 국면 어떻습니까? 2010년 12월과 2011년 3월 중순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듯이 여기서도 이평선이 수렴하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이평선이 수렴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맞춘 게 아니에요. 맞춘 게 아니라 시장이 기회를 줘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패턴 1이 나왔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도 패턴 1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패턴 1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왜 한 웨이브가 올라와서 이만큼 떨어졌을 때 이것은 무엇이다? 여기까지 떨어진 것은 가격 조정. 패턴 2와 패턴 3입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다? 패턴 1이다.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면 시장은 역시 기존의 관성의 법칙대로 어때요? 올라가더라. 응? 관성의 법칙이 이렇게 시장에 작용이 되더라. 올라가면 다 좋죠. 근데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즉 충분한 휴식을 시장이 가졌을 때 충분한 힘을 축적을 해서 발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렴과 발산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 차트를 보셨는데 자, 지금 보시는 차트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패턴 1에는 매수를 하고 먹고 매수를 하고 먹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때요? 여기에서 가격이 2011년 초에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기서도 여기서 모였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 끝에서 보면 또 모였으니까 여기처럼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24만원 하던 것이 24만원에 매수한 가격이 16만원까지 갔어요. 30%가 박살이 났습니다. 손절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던 것이 야, 다시 올라오겠지. 물론 1년 뒤 또는 6개월 뒤, 2년 뒤에 올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물리는 신세가 된 거예요. 손절이 없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그 현대차 차트가 다시 물론 가격 회복을 해서 전고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는 이평선이 어때요? 여기까지는 우상향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계속 평행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매매 기법은 이평선이 추세가 있을 때만 맞아요. 지금과 같이 보합 국면일 때는 이평선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보합 국면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탑과 이 바텀, 아래 바닥에서 물론 상승 추세가 이렇게 지속이 된 다음에 이런 바운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바운드의 탑과 다운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선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 매매 기법에서는 이러한 보합 국면에는 포지션을 잡지 않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 여기 어디에선가는 다시 또 여기처럼 패턴 1이 나와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어때요? 들이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에 들이대서 패턴 1이 나올지 여기에 들이대서 나올지 굉장히 지루하고 험난한 패턴 1에 대한 들이대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맞힐지 안 맞힐지는 여러분도 저도 모릅니다. 나를 살려주는 건 무엇이다? 여전히 손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패턴 1에 대해서 현대차 차트에서 쭉 보여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여기서 어땠어요? 역시 여기서 패턴 1이 나와서 이마만큼의 웨이브를 또 먹게 됐습니다. 운이죠.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은 깨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들어갔던 사람은 먹고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본인의 운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만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대차에서 여러분들께 패턴 1에 대한 패턴 2와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리온 일봉 차트를 보시면 재미난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 2011년도 어때요? 2011년도 10월 중순입니다. 2011년도 10월 중순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자, 2011년도 10월 중순에 이평선이 수렴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상향한 차트에서 야 35만원짜리가 54만원짜리 올라갔는데 이걸 왜 사 이래요 여러분들은. 네? 여기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아 지금. 앞으로 6개월, 1년, 2년, 3년이 더 있는데 여기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아. 대부분의 투심자들이 뭘 사요? 가격이 이렇게 해서 지금 700원, 800원. 야 2만원짜리였던 게 지금 1,000원, 2,000원 하는 거. 그런 것들 산다 이 말이에요. 주식에서도 뭐예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 이 상황에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 주식시장에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라는 두 가지 세기가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하죠. 추세를 영어로 트렌드라고 하는데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힘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형성이 됩니까? 힘도 하루아침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워라는 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무슨 법칙이 작용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에서 힘에 존재하는 법칙은 뭐다? 관성의 법칙이다라는 걸 제가 시장의 논리로 적용을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추세라는 거. 자, 자연 법칙이 어떻습니까? 자연 법칙은 모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자연 법칙이라고 해요.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응?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뭐가 저기예요?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급해요. 세상 만사도 그래요. 클린턴 씨가 어때요? 대통령 하기 위해서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르윈스키 한 방이 어때요? 박살나죠? 그죠? 그렇게 항상 세상 만사가 올라가는 것보단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고 빠릅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 자연스러운 힘을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게 뭐예요? 올라가는 건 인위적인 힘이란 말입니다. 시장에서. 인위적인 힘이 작용을 하려면 자연 법칙에 해당되는 그 힘을 다 먹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도 어마어마한 힘의 응집이 생겨서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자빠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상승 추세가 생기면 그 추세를 계속해서 믿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리온이 여기에서 지금 다시 차트를 보면 제가 왜 이런 여담을 했냐. 오리온이 여기에서 끄트머리에서 지금 어때요? 오른쪽 끝에 해당돼요. 야, 난 이런 거 살래? 오리온 한 주 사는 거보다 5,0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주 사는 게 훨씬 나아. 그게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됐나 보시죠. 뭐 여러분들도 봐서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패턴 1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평선 수렴하는 패턴 1이 나오고 다시 또 여기 어떻습니까? 65만 원대에서. 네? 55만 원대였다가 67만 원까지 가서 다시 65만 원대에서 패턴 1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성의 법칙을 믿으시는 분은 여기에서도 매수를 한다 이 말이야. 여기서도. 가격 조정이 끝났으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매수를 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자, 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한 번, 역사가 반복되듯이 여기서 두 번, 자, 우상향하는 추세가 계속 형성이 됐죠? 또 올라가다가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죠. 자, 무슨 준비를 해? 매수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믿고? 추세를 믿고 그 인위적인 힘을 믿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패턴 매매 기법의 근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아님 말고지. 아님 뭐가 있어? 손절이 있잖아요. 예? 매수 후 보유하는 기술만 갖고 있지 말고 손절하는 기술도 이렇게 갖고 계셔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또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기서 패턴 1 나와서 약간 빠졌지만 다시 패턴 1이 나와서 115만대로 상승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몇 번을 반복을 합니까? 이전에도 그렇고. 네?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시장을 믿고 이런 추세 국면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골라서 조정이 끝나는 지점에 패턴 1이다, 패턴 2의 끝이다, 패턴 3의 끝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믿고 손절을 하방 리스크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손절 기술을 구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을 바로 여러분들의 꿀단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 어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 공부하지 말고 훈련을 해라. 자, 그러니까 이제 패턴 매매 기법을 약간 맛을 보여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하시고 트레이닝을 받으러 오시면 제가 눈에서 눈물 쭉 흘리게끔 해드려서 주식시장에서 하방 리스크를 철저하게 봉쇄해서 여러분들이 기필코 시장을 여러분들의 꿀단지로 만드는데 어떤 좋은 조력자가 될 것을 저는 자신을 하고 그 패턴 매매 기법이야말로 그런 좋은 조력자의 도구로서 여러분들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주식 창업하기를 계속해서 그런 무기를 장착을 하신 분들과 함께 시장을 훈련하고 배워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꿀단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은 깊게, 이익은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돈을 크게 못 버는 것이고 7번을 그 매매를 했습니다. 수익이 난 경우는 한 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손절로. 내가 파니까 어떻더라? 올라가더라 이거야. 평가 이익만 해도 대략 제 기억에 한 12% 넘게 났던 것 같아요. 평가 이익만. 제 계좌는 어차피 플러스입니다. 끝까지 한번 삼성중공을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